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8월 14일 밤 9시 33분, 2분 전에 미국 CPI 물가가 발표됐고, 그 데이터를 지금 제 엑셀과 모델에 반영해서 바로 즉시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CPI 물가 상승률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은 3.0%로 안 떨어질 거야. 전월 3.0이었는데 이번에도 3.0일 거야. 하고 기대를 뭐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았어요. 기대를 별로 안 가졌었어요. 근데 2.9%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고 전월보다 떨어졌고 근래 들어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하이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이 물가 상승률이 기록된 이후 사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 발표된 것이다. 이것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코어 CPI 같은 거 근원 물가죠. 근원 CPI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기대치가 3.2%였어요. 근데 기대치가 보시는 것처럼 3.8, 3.6, 3.4, 3.3 근원 CPI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나름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3.2로 떨어지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기대에 부합하는 만큼 근원 CPI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또 전월보다도 떨어졌고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CPI 데이터를 판단해 보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해도 되겠네. 확실히 금리 인하는 하겠네. 원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과정이라고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CPI 데이터 나올 때는 역시 기여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9.1% 물가 상승률 정점을 기록했을 때 그때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 또 근원 물가의 기여도를 둘로 구분하면 근원 서비스 물가, 그런 상품 물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여도가 점점점 빠져서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 많이 빠졌고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는 거의 제로입니다. 그리고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도는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물가 하방 압력이 됩니다. 나머지 한 가지 유일하게 떨어지지 않은 것이 근원 서비스 물가인데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도 그동안 3.2, 3.3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3.1 그죠? 그런데 이번에 3.0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도 떨어지다 보니 그러면은 물가가 안정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에 확실히 놓여 있는 거구나라고 시장은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제가 늘 보여드리지만 이 물가 상승률 중에 근원 물가는 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를 근원 물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근원 물가 중에 여러 품목들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그중에 어떤 물가의 기여도가 커요?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큰 거예요.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 중에 반 정도 이상, 거의 반 이상이죠, 훨씬. 36 포인트 정도의 기여도가 쉘터예요, 쉘터. 그러니까 주거비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거비가.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거비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거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거비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거예요. 주거비의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상승 속도가 이렇게 주춤해지는 게 여전히 주거비는 오르지만 오르는 속도가 주춤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죠? 상승률로 계산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주거비 상승률이 8.2%까지 치솟았다가 그러니까 이 치솟는 구간이 어딜까요? 이렇게 치솟는 구간. 이 구간이 여기서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죠. 가속도가 붙을 때.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승은 여전히 합니다. 근데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거예요. 상승 속도가 지금은 5.1% 속도로까지 둔화된 거예요. 이것도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인데 이제 4%에 가깝게
아 예 움직이는 거죠. 평년 주거비 상승률에 가깝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CPI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판단케 도와줍니다. 자, 오늘 발표된 이 CPI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결국 그 한 가지 변수는 뭐예요? PCE죠. 그러면 PCE 기준의 물가 상승률은 어떤지 그 PCE 물가 상승률은 8월 말에 발표될 텐데 그죠? 그러면 그 물가 상승률은 더 떨어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어쨌든 CPI가 떨어졌으니 PCE도 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는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그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물가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PCE 기준으로 봐도 6.8%에서 2.5%까지 떨어졌고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도 2.6%까지 떨어져 왔습니다. 근데 근원 PCE를 비롯한 PCE 데이터는 8월 말 30날 발표됩니다. 당연히 그날도 제가 여러분과 즉시 분석 라이브를 할 계획인데요. 근데 이 숫자가 떨어져서 발표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CPI 데이터는 7월 물가예요. 그러면 8월 말에 발표되는 PCE 물가는 뭐예요? 역시 7월 PCE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7월 PCE 데이터를 가늠해 볼 때 CPI가 근원이든 헤드라인이든 둘 다 떨어졌고, 그죠? 그러면 PCE도 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미국 물가 상황을 진단할 때 PPI거든요. 생산자 물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대략 한 2.78%였다가 지금 계속 PPI도 오르기만 했다. 그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오르기만 했다가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2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 물가 그러니까 다다음 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2-3개월. 그러면 완제품 물가, 생산자 물가가 지금 떨어지면 완제품 물가가 떨어지겠다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면 이 PPI마저 떨어졌으니 생산자 물가마저 떨어졌으니 그러면 PC 근원 물가나 이런 물가 상승률이 앞에 보였던 것처럼 지금 근원 PCE가 2.6%였는데 2.5나 2.4 정도 도래하겠구나라고 기대케 해요. 그러면 정확히 2%는 아니더라도 목표 물가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2.56% 정도 도달하면 파월은 또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거의 목표 수준에 다가왔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 때 약 한 달 남았죠. 그때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쯤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뭐 금리 인하 9월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변이 안 생기는 것이다. 만약에 오늘 CPI가 반등하거나 기대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된다면 갑자기 금리 인하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하는 또 기대감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발표된 이런 숫자들로는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 갖고 있는 거 계속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확고히 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그리고 전전월보다 다 떨어졌습니다. 1년 기대, 2년 기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확실히 목표하는 수준에 가깝게 내려오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가라는 목표를 이루어갈 시점이면 목 물가라는 숙제를 했으니 이제 다음 숙제를 하면 된다. 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악화시켰고 어떻게 보면 5.5%를 금리를 인상한 게 경기 악화를 유인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의 감당할 만큼의 경기 침체를 유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야만 물가가 안정화되니까 먼저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한 거고 그럼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한 과정에서는 이제 뭐를
위해서 움직여요? 네.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움직여요. 물론 경기가 굉장히 안 좋게 전개되면 하드 랜딩처럼 전개된다면 역시 연준은 하드 랜딩만큼은 막기 위해서 성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소프트 랜딩 정도 온다. 경기 침체긴 침체인데 그냥 마일드한 경기 침체야라고 판단하면 성급하게 금리를 인하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급하게 인하했다가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물가도 다시 반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24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상반기까지 물가가 중요한 시대였다면 하반기부터는 경기로 관심이 전환되는 국면임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을 한번 같이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실업률인데 최근 실업률이 4.3%까지 올랐어요. 이거 오르는 거 보고 많이 놀라셨고 또 3의 법칙, 3 룰에 따르면 1년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보다 0.5% 포인트 이상 상승했으니까 '이거 경기 침체의 신호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분석해 드렸지만 이게 5.1에서 5.3 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4.1 에서 4.3 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3 룰을 적용할 만큼의 단계가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정된 3 룰을 좀 발표해 드리고 싶어요. 조만간 한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점 맞다가 99 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적 악화의 신호입니까? 100점 맞다가 언젠간 99 점, 98점 맞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80점 맞다가 70 점으로 떨어져요. 성적 악화의 신호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이미 완전 고용이에요. 4.3%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어떻다? 뭐 악화되고는 있지만 그죠?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악화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국 경기 상황을 보면 비농업 부문의 신규 일자리 증감도 많이 둔화됐어요.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악화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죠. 추세적으로 3.6%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아마도 9월 초에 발표되는 이 고용 지표는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고용 상황은 7월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현재는 다 가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고용이 악화된다라는 것이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정상화되는 경로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악화되어야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고용 시장이 악화되어야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둔화되어야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될 수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감내해야 될 그런 수준의 경기 침체인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경기 상황을 더 추가적으로 진단해 보면 보신 것처럼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제조업 경기도 50이라는 기준선을 이미 밑돌았는데 더 떨어져서 지금 46.8 포인트를 찍었고요.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많이들 '강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근데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니 오히려 근래 들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는 기준선이 50 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기준선을 웃돌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또 여러 가지 모호한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됐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네? 큰일 났다. 이러다가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발표됐는데 이건 괜찮네. 경기 침체 아닌가 보네. 내가 괜히 과잉 공포감을 가졌네. 이렇게 시장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피벗의 시점에 원래 변동성이 심한 겁니다. 불확실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경기 상황을 제대로 진단을 해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제가 GDP 증가율이라고 했고 GDP 증가율이 2.8%인데 이게 하드 랜딩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2분기 속보치고 3분기 GDP 증가율은 어떻게 전개될까? 그 지표도 지금 아틀란타 연은에서는 대략 한 2.9% 기록할 거라고 현재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2분기도 2.8, 3분기도 현재로서는 2.9%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미국이 강한 경기 침체인가 하드 랜딩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 비컷의 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미국 경기 침체 진입하는가? 경기 침체 진입한다면 비컷의 금리 인하 가능할 텐데 정말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다면요. 미국 경기 침체 진입하나. 물론 3분기, 4분기 그리고 25년 성장률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소폭 추세적으로 밑도는 구간, 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구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경기 침체죠. 근데 그 경기 침체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잠재 성장률 한 2%, 2.1%를 소폭 밑도는 구간을 마일드한 경기 침체, 소프트 랜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계획된 용인된 경기 침체다라는 거예요. 근데 1% 성장률도 채 안 되는 0%대 성장률을 보인다면 이거는 하드 랜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드 랜딩을 또 넘어서 마이너스 역성장까지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역성장까지 하게 되면 그것은 경제 위기인 거죠. 근데 지금 경제를 봤을 때 경제 위기 아니고 경기 침체인데 하드 랜딩에 부합하는 강한 경기 침체까지도 아니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 소프트 랜딩에 저는 의견을 좀 더 두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왜 그러냐?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고용 시장을 가지고 실업률이 최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샴 룰에 따라서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주장이 있지만 실업률이 지금 6%를 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를 코로나19 때처럼 6%를 훨씬 웃도는 구간에서 실업률이 수직 상승하면 강한 경제 위기의 신호, 경기 침체 신호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6% 90점을 넘는 성적인 거예요. 이미 성적 우수자인 거예요. 거기서 실업률이 조금 올라간다고 이게 지금 강한 경기 침체, 공포감을 가질 만큼 그렇게 생각할 만한 숫자인가?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경제는 뭐예요? 생물이에요. 생물이란 얘기는 뭐예요? 금리 인하를 시작되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금리 인하는 곧 경기 부양책이니까 다시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또 고용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시나리오는 실업률이 어쨌든 후행 변수니까 24년 말까지는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올라가는 정도가 5%, 6%에 도달하는 그런 수준의 너무나 강도 높은 실업률이라기보다는 그래도 5%를 밑도는 수준의 실업률로 상승하다가 여전히 완전 고용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9월에 그러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대략 한 11월 정도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2, 3개월 후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효과가 나타나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 다시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근데 그럼 변수가 뭐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일본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울지라도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는 과정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미 어,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돈을 마이너스 금리로 빌렸다가 그걸 미국에 저축하는 무위험 투자를 시작했었던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근데 그게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로 청산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실물 경제적 충격은 아닐지라도 미국 자본시장의 충격은 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같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금리 인하에 따라서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도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24년 하반기에는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로 갈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음,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제가 설명했었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었어요. 22년에. 왜? 22, 23, 24년 동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했었고 미국은 5.5%까지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엔화가 어, 미국으로 투입이 됐었던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던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어렵다라고 가정하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서서히 단행한다고 한다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는 과거보다는 이렇게 좁혀지는 구조죠. 이렇게 좁혀지는 구조죠. 그러니까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했던 것들이 점차 다시 돌아오는 청산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절차가 있게 되면 과거에 청산이 있었을 때마다 당연히 미국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을 채권 시장이나 주식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을 줄 수 있겠죠. 그 청산 절차가 있었을 때마다 역사적으로 급진적 청산이 있을 때나 완만한 청산이 있을 때나 주식시장에 코스피에도 하방 압력을 받았었던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이 움직이면 한국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엔캐리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의 상방 요인과 하방 압력이 같이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이 CPI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뭐 외환 시장 같이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금리 인하 기대감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한번 제가 패드워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워치를 지금 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오래 걸립니다. 보면 일단 아직 안 열렸습니다. 일단 CPI 발표 전까지만 해도 재밌게도 베이비 스텝 할 거야 보다 빅스텝, 빅컷을 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근데 아마도 오늘 CPI 데이터가 발표된 것은 확실히 물가 떨어지네 라는 것이니까 결국은 뭐 금리 인하 단행하지 않겠어? 라는 그 확고한 믿음은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그냥 베이비 스텝 할까 빅 스텝 할까 이것은 큰 변화는 없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패드워치 상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말일자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9월에 87.7% 베이비 스텝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죠. 근데 당연히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9월에는 당연히 할 것이고 빅스텝 가능성이 더 높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CPI 발표 전에는. 근데 지금 보여드리지만 다시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더 높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 조정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면 또 11월에 연속, 12월에 연속 금리 인하 할 거야. 뭐 빅스텝 기대감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실제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 과도하게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저의 의견을 좀 드려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오늘 더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에 특히 다음 주에 있는 잭슨홀 미팅 때 금리 인하 천천히 할 거예요. 빅컷은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히려 빠지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주식 시장의 조정은 다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올라가나 떨어지나 기대감을 봐야 돼요. 그쵸?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면 엔캐리 청산 절차가 있으니 또 주식시장은 조정이 있을 수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잡하게 주고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기대감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자본시장 안에서는. 근데 지금은 기대감을 읽지 않고 이제 기대감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실제 금리 인하 B컷 가능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IB 투자은행들이 공통적으로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확실해라고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모아집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22년에 금리 인상할 때 금리 인상 많이 안 할 거야. 이렇게 헛된 기대감을 가졌었거든요. IB가. 근데 금리 인상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렸었고 또 23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 있을 수 있다라고 이 IB들은 믿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23년에는 금리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의견 드렸고 24년 전망서에도 24년 하반기 끝자락에나 한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적시를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B는 계속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부여했었어요. 성급한 금리 인하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왜 이 지점에 와서는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모두가 똑같이 9월로 생각하고 저도 9월로 생각하고 왜 투자은행들과 저의 생각이 같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전에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100m 전방에서 보면 제가 아주 멋있는 남자처럼 한 명도 빠짐없이 볼 수도 있어요. 100m 전방에서 저를 보시면. 근데 제가 이제 50m 전방이 되고 10m 전방이 되면 뭐 취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아이 괜찮게 생긴 줄 알았더니 안 생겼네 라고 다시 깨닫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랑 가까이서 봤을 때는 물론 기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숫자가 10인지 아니면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10이라는 숫자인지 아니면 19라는 숫자인지 구분을 못 해요. 100m 전방에서는. 근데 1m 전방까지 와서는 10인지 19인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 시점이 그만큼 다가왔기 때문에 이견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근데 참 많은 투자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인하 폭을 대부분 B컷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볼까요? 역시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차이가 있어요. 저는 B컷의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B컷의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1년 정도 금리를 동결해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21년 이후로 아니죠. 2020년 이후로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B컷을 한다. 그것은 저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룰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준금리 인하는 말 그대로 베이비 스텝 룰에 맞춰야 된다.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은 통화 정책 기조의 전환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일이 있을 때, 굉장히 강한 경제 위기가 올 때 대대적으로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강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없는데 성급하게 B컷을 단행한다라고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뭐 여러 학자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파월이 그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데는 자신감이 좀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겠다는 뜻인 거죠. 더 좋은 데이터가 더 많이 나오면 목표치 2%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할 수 있다. 확신을 강화하는 지점에 금리 인하를 하겠는데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CPI가 더 좋은 데이터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또 역시 경기가 악화된다는 그런 고용 지표가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활용 정점을 찍는 게 이번 달 말 8월 30일 날 발표되는 PC이죠. 그게 또 역시 2.5% 정도까지 떨어지면 더 좋은 데이터가 많이 나왔으니까 확신을 하는 거고 확신을 하는 지점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수 있다. 이게 뭐야? 2%를 눈으로 확인하고 금리 인하기보다는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으니 한 2.4, 좀 빠르면 2.5 정도만 기록해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도 보겠다. 우리는 두 가지 목표가 다 있다. 이게 의무다, 책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용 물가가 좀 잡히는 구간에는 이제 고용도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까지 만들면 안 되죠. 고용이 너무 강하게 침체되도록 용인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 중요합니다.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물론 지나치게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지나치게 약해지지 않도록 금리를 인하하긴 하겠다. 근데 이 전반적인 뉘앙스는 뭐예요? 정말 너무 강하게 지나치게 약해진다면 빅컷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뭐 그 정도의 고용 침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빅컷은 어렵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 이제 9월 FMC가 대략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때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잭슨홀 미팅 다음 주죠. 8월 22일부터 4일 그때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 결정을 해 나가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게 완벽한 가이던스고요.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고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나라는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녹화를 위해서 라이브 끝나고 질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녹화를 위해서 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경제전망서가 이제 9월 25일자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9월 28일자 토요일 날 오전에 북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 이 안내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링크를. 북콘서트 할 텐데요. 물론 50명 정원만 받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미 초과돼서 제가 어쨌든 100명 정도까지는 어, 모집을 해볼까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좋은데 꼭 한번 책을 들고 사인을 받고 또 직강을 좀 들어보고 25년의 흐름을 먼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녹화 마치고요. 나머지 이어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